안녕하세요. 전 일남일녀를 둔 평범한 가정주부로 평생 아이들만을 위해 살아온 열혈 엄마입니다. 넉넉하진 않아도 아이들이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던 저에게 일어난 충격적인 일을 지금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전라도의 아주 외진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부모님은 벼농사를 지으며 저희 5남매를 키우셨어요. 그 시절 시골 아이들은 매일 밥 안 굶는 것만으로도 부잣집이라는 소리를 들을 때였어요. 저희 집도 비록 식구는 많지만 농사지은 곡식으로 매 끼니 때마다 쌀밥은 배부르게 먹을 수 있어서 친구들이 부러워할 정도였습니다. 5남매 중에 둘째인 저는 부모님을 도와 어릴 때부터 농사일을 도왔고 그러다 보니 학교 공부는 뒷전이었습니다. 어린 동생들 돌보랴 농사일에 살림까지 하다 보니 학교 다닐 시간이 없었던 거죠. 전 항상 학교에 가고 싶었고 이 문제로 중학교 3학년 때 부모님께 처음으로 반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금래야, 중학교 졸업하면 죽사는 엄마 도와서 너가 맡아 하거라. 너 졸업할 때까지만 기다렸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졸업할 때까지 기다렸다뇨. 저 고등학교 갈 건데요? 무슨 소리야? 여자가 무슨 고등학교까지 간다고 그래? 농사 짓다가 좋은 남자 만나 시집가면 되지. 공부는 무슨 공부야? 동생들 줄줄이 학교 다니면 농사는 누가 지을 건데? 네 언니도 중학교 졸업하고 광주 시내 공장으로 가서 꼬박꼬박 생활비 붙여줘서 그나마 우리가 이 정도로 사는 거 아니냐? 전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게 너무 좋아요. 이렇게 땡볕에서 농사 지으며 평생 살고 싶지 않다고요. 금래야, 너 아버지 앞에서 무슨 버르장머리니? 한 번도 이렇게 반항한 적 없더니 오늘 왜 그러는 거야? 저 공부해서 회사원 되고 싶다고요. 아버지, 저 고등학교 가서 공부하면서도 충분히 농사일 도울 수 있어요. 그러니 제발 고등학교는 다니게 해주세요. 아버지 말 들어. 학교 다니면서 농사일 못해. 엄마, 저 학교 다니고 싶어요. 아버지 설득시켜주시면 안 돼요? 금래야, 미안하다. 우리 형편 알잖니? 여자는 살림 잘하고 좋은 남자 만나서 시집 잘 가면 되는 거야. 동생들 공부시키기 위해 중학교를 졸업하고 전 부모님 농산일을 거들어야 했습니다. 새벽 일찍 일어나 소 여물을 먹이고 축사 청소를 하다가 아침에 교복 입고 등교하는 친구들을 보면 부럽고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도 언니처럼 공장에 안 다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다 생각하고 금방 적응되었습니다. 한 번씩 언니를 보면 잠도 못 자고 야근하느라 야위고 생기 없는 얼굴을 보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점차 농사일도 익숙해져서 제가 직접 경운기도 몰고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농산일이라면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척척박사가 되었습니다. 제가 20살이 되면서 아버지는 집안끼리 잘하는 집에 저를 시집 보냈어요. 그때 아버지 소유의 작은 땅을 저한테 물려주셔서 남편과 전 벼농사를 지으며 그럭저럭 생활에 어려움 없이 지냈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님은 저한테 따뜻하게 잘 대해주셨어요. 농산일은 거의 저 혼자 하고 남편은 양봉사업을 시작해보겠다고 여기저기 알아보러 다녔어요. 사실 양봉일이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게 아니라 저는 말렸지만 시어머님이 돈을 보태주신다고 하셔서 남편은 사람들을 만나러 다니느라 거의 매일 술자리였어요. 여보, 알아보시던 일은 잘 되고 있어요? 벌써 몇 달이 돼가는데 소식이 없어서요. 그거 잘 될 거야. 지금 양봉협회 회장님 만나서 잘 얘기하고 있으니까 곧 좋은 소식 올 거야. 이거 잘 되면 우리 떼부자 되는 거라고. 그래도 사람들 너무 믿지 마시고요. 잘 알아보고 진행하세요. 내가 이래봬도 농업고등학교 나와서 이론적으로도 박식하니까 걱정 안 해도 돼. 항상 자신감에 차 있는 남편을 보면 든든하기도 했지만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우려하던 일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양봉장을 알아봐준다고 중간에서 아는 지인이 일을 처리해주다가 갑자기 잠적을 했고 시어머니가 주신 돈, 제가 아버지에게 물려받은 땅을 담보로 은행 대출까지 받은 돈까지 몽땅 사기를 당한 겁니다.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을 다 잃고 빈털터리가 되었고 그 충격으로 시어머님은 쓰러져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남편은 그 일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매일 술과 도박에 빠져 살았고 임신한 저에게 험한 말도 일삼았습니다. 남편은 돈벌이에 관심이 없이 농산일도 도와주지 않아 저 혼자 임신과 출산으로 힘든 상태에서 농사를 도맡아 하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아이를 키우느라 농사를 짓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농번기에는 수입이 없다 보니 남의 밭에서 일하며 일당으로 겨우 끼니만 해결할 정도로 형편은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거기다가 남편의 도박빚을 갚느라 돈을 아무리 벌어봤자 밑빠진 독에 물붓기였습니다. 그래도 제가 살아갈 희망은 보석 같은 삼남매였어요. 큰딸은 일찍 철이 들어서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엄마를 돕는다고 동생들을 챙기며 어리광 한 번 없이 어른스러웠어요. 큰애가 고등학교에 입학했을 무렵 남편은 간암으로 세상을 떠났고 수억 원의 빚이 고스란히 저한테 남겨졌습니다. 매일 사채업자들이 집으로 찾아와 겁을 줬고 곡식 판 돈을 사채업자에게 그대로 넘겨줘야 했기에 당장 아이들 끼니가 걱정되었어요. 엄마, 동생들 밥이라도 배불리 먹게. 나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공장에 취직할게. 엄마 혼자 이렇게 밤잠 안 자고 돈만 벌다가는 엄마 쓰러져. 무슨 소리야. 너만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대학 가야 돼. 너도 엄마 같은 인생 살게 할 순 없어. 엄마는 비록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고등학교도 못 갔지만 미순이 너 인생 살아야 돼. 너 대학교 가는 꿈만 꾸며 엄마 아무리 힘들어도 이 악물고 살았어. 다시는 대학 안 간다는 소리 하지 마. 엄마 그러면 화낼 거야? 우리 형편에 대학교가 가당키나 해? 내 대학 등록금은 어떡할 건데. 매달 그 빚은 어떻게 갚을 거고. 엄마, 그러면 나 대학교 들어가서는 계속 아르바이트 하면서 학비 벌 테니까 그건 엄마가 이해해줘야 돼? 아휴, 남들처럼 대학 들어가면 미팅도 하고 MT인가 뭔가 여행도 가고 그래야 되는데 엄마가 미안하구나. 어쨌거나 대학은 꼭 가기로 엄마랑 약속해야 돼? 그렇게 겨우 딸을 설득해 성적이 좋은 딸은 국립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과 수석으로 입학해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 등록금 걱정을 덜 수 있었어요. 그런데도 딸은 동생들 학비며 생활비를 보태겠다고 등교 전엔 아침 일찍 문 여는 커피 전문점에서 3시간 일하고 오후에 수업 마치면 패스트푸드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불판 닦는 일을 하면서 쉴 새 없이 바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하다가 코피가 나기도 하고 하루에 3시간씩 자면서 일하다 보니 피로와 영양결핍으로 응급실에 실려갈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 가슴을 쓸어내리며 일을 그만두라고 울면서 통사정을 했지만 딸은 자신이 이 집안의 기둥이라고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딸은 월급에서 한 달 생활비 5만 원만 빼고 다 제게 줬고 딸이 피같이 번 돈으로 두 아이 학교 보내고 그럭저럭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눈이 많이 오던 한 해의 마지막 날 밤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오늘은 사장님이 마지막 날이라고 직원들 다들 일찍 퇴근하자고 하셔. 나 오늘은 9시에 마치니까 치킨 피자 사서 갈 테니까 우리 송년회 파티하자. 우리 짠순이 따님이 웬일이야? 치킨은 1년에 한 번 먹는 음식이라며. 그래, 오늘 우리 딸 덕분에 파티도 하고 분위기 좀 내봐야겠네? 그렇게 2시간쯤 후 다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건 딸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딸이 일하다가 갑자기 급성 뇌출혈로 쓰러져 응급실로 실려갔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다급한 간호사의 전화였습니다. 연말이고 눈이 많이 와서 택시가 안 잡혀서 한참을 길가에 서서 큰 길가로 와서 택시를 잡아타고 병원에 갔을 때는 이미 딸은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눈이 안 왔어도 택시만 빨리 잡혔어도 딸의 마지막 가는 길을 볼 수 있었을 텐데. 억장이 무너져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의사도 왜 이렇게 늦었냐며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딸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을 거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보호자님, 지금 경황이 없으실 텐데 따님분이 마지막 말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동안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수령자를 어머님 이름으로 하셨다 하더라고요. 네? 보험료? 용돈도 안 쓰던 애가 무슨 보험까지? 딸을 앞서 보낸 애미가 무슨 자격으로 그걸 받겠어요? 부디 그 돈으로 빚 갚고 동생들 대학 등록금까지 쓰라고 당부하셨어요. 딸의 마지막 소원이라는 말도 남기셨습니다. 저희가 이것밖에 해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강미수님이 장기기증을 신청한 겁니다. 오래전에 장기기증을 신청하셨더라고요. 평소 혼자 사시는 이웃 어르신이며 동네 아이들을 보면 먹을 거며 용돈을 챙겨주던 마음씨가 착한 딸이었기에 그 마음을 충분히 알 수 있었습니다. 딸의 마지막 뜻을 거스르고 싶지 않았어요. 딸을 보내고 나서 저는 두 아이와 서울로 이사 왔습니다. 딸의 생명값인 보험금엔 손을 대기가 싫어서 식당 일과 배달 일을 하며 생활을 했습니다. 딸만 생각하면 잠도 못 자고 하루 종일 눈물만 나서 슬픔을 잊어보려고 바쁘게 살았어요. 그렇게 몇 달 후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와서 딸이 장기기증한 심장과 장기들이 환자들에게 소중히 전달되었다고 알려줬습니다. 한동안 잊고 있었던 딸의 이름을 듣자 전 오열을 했습니다. 네, 선생님. 딸의 뜻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애써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이 많이 기뻐할 것 같아요. 따님이 여러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기증받으신 분들도 따님께 감사하다고 전해주시더라고요. 전 눈물이 복받쳐 빨리 전화를 끊어야 했어요. 그렇게 한참 시간이 지난 어느 날 밤 늦게 일을 끝내고 들어와 새벽 3시에 금세 잠이 들었는데 거실에서 누군가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소린가 해서 거실로 나가봤습니다. 그 순간 거실에 누군가 서서 벽면에 있는 가족 사진을 한참 보고 있는 걸 봤습니다. 누구세요? 이때 고개를 돌린 복면을 쓴 도둑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겁에 질려 떨고 있는 저에게 남자는 갑자기 엎드려 절하며 죄송합니다. 경찰서에 전화하세요. 저 자수합니다. 제 눈도 못 마주치며 눈물을 흘리는 도둑을 보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목소리가 앳되어서 저도 조금 용기를 낼 수 있었습니다. 저 진짜 저보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거죠? 신고한다고 해코지하는 거 아니시죠? 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저 꼼짝 않고 그대로 있겠습니다. 남자의 진심이 느껴져서 저는 경찰에 신고했고 5분도 안 되어서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아니지, 도둑이 자기 스스로 자수한다는 건 제 경찰 생활 20년 만에 처음이네요. 보안이 초본 같은데 어쨌거나 아주머님 가족에 아무 일 없었다니 정말 다행입니다. 지금 너무 늦었으니까 저희가 경찰서로 데려가고 내일 아주머님께 연락드릴게요. 우선 오늘은 아이들도 많이 놀랐을 테니까 진정시키시고 편히 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그럼 내일 연락 주세요.
수고하십시오. 다음 날 이른 아침에 경찰에게서 연락이 와 경찰서로 찾아갔습니다. 김금래 씨 되시죠? 혹시 따님 이름이 강미순 씨인가요? 네, 제 딸 맞아요. 근데 딸 이름은 왜요? 따님분이 떠나시면서 장기 기증을 하셨죠? 네, 그게 이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저희가 어제 밤샘 조사를 하다가 뜻밖의 얘기를 듣게 되어서요. 형사가 도둑의 정체를 말하자 경찰서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복면을 쓴 범인은 딸이 장기 기증을 해준 사람의 아들이었습니다. 범인의 나이는 18살로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서울 외곽의 달동네에서 연로하신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살고 있었어요. 어머니는 사기 사건에 연루돼 장기수로 감옥에 복역 중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원래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심장이 안 좋아져서 일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광수야, 너 볼 면목이 없구나. 애비가 되어서 너 해주는 밥 먹고 할아버지와 나 병간호하느라 너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미안하구나. 아니에요. 간호하는 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설거지 집안이라는 것도 이제 버릇돼서 청소 안 하면 되려 몸이 근질근질할 정도라니까요. 아빠는 아무 걱정 마시고 몸만 챙기세요. 아빠는 들렸어. 심장 기증자가 얼마나 많은데 내 차례까지 안 와. 너가 괜히 수고하는 거라고. 무슨 소리예요. 사람이 희망을 가지고 간절히 바라면 꼭 이뤄진다고 하잖아요. 기다리다 보면 좋은 소식이 올 거라 믿어요. 소녀는 하루가 멀다 하고 병원에 전화해 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할 사람이 나타났는지 확인하며 희망을 잃지 않았어요. 할아버지는 치매와 노안으로 혼자서 거동도 못하고 소년이 세수며 식사까지 다 챙겨줘야 했습니다. 할아버지, 방에 이렇게 침 뱉으면 안 돼요. 밥을 손으로 이렇게 먹으면 어떡해요. 앞으로는 숟가락으로 떠먹는다고 저와 약속해요. 아유, 우리 마누라 예쁘기도 하지. 나 버리고 딴 남자랑 도망가더니 여긴 왜 왔어? 그러고는 국을 소년의 머리에 부으며 욕을 퍼붓기 시작합니다. 소년은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다라는 듯이 수건으로 닦으며 할아버지, 이렇게 뜨거운 거 손으로 막 만지면 안 돼요. 저한테 붙는 건 괜찮은데 할아버지 손 다쳐요. 오늘 우리 할아버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어여 주무세요. 소년의 아버지는 점점 몸이 안 좋아져 병 속에 누워 지내면서 음식도 못 먹고 숨 쉬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서는 심장이식만이 살 길인데 만일 이식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합니다. 광수야, 나 더 이상 너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아. 아빠 편하게 가고 싶구나. 무슨 소리예요? 아빠 꼭 내가 살려낼 테니까 그런 약해 빠진 소리 하지 마세요. 나 어떻게든 아빠 살리려고 아르바이트 하면서 돈 벌어서 적금도 붓고 있는데 그런 소리 하면 내가 너무 힘들어요. 힘이 쩍 빠진다고요. 무조건 아빠는 살아야 돼요.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광수 씨 되시죠? 아버님 심장 기증자가 나타났습니다. 기증자가 나타났다고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이거 꿈은 아니죠? 네, 광수 씨가 그렇게 바라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네요. 정말 확률상 이렇게 기증받는 게 쉽지 않은데 정말 운이 좋았던 겁니다. 소년의 간절한 바람을 하늘에서 응답한 듯이 소년의 아버지는 무사히 심장이식 수술을 끝냈고 기적적으로 다시 살 수 있었습니다. 광수야, 너가 날 살렸구나. 아니에요. 아빠를 살린 건
심장을 주신 분이시죠. 너무 감사해서 유가족분들한테 찾아가서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내일 의사 선생님 만나 뵙고 부탁드려 보려고요. 그래, 세상에 그렇게 고마운 분이 어디 있니? 꼭 그렇게 해. 소녀는 의사를 찾아가 심장 기증자에 대해 물어봤고 심장을 기증한 사람이 제 딸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얼굴이라도 보게 해달라고 하니 접수장에 붙여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아, 너무 젊은 분이시군요. 네, 대학생인데 평소 건강하시다가 갑자기 그렇게 되셨어요. 거기까지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다른 인적사항은 말씀 못 드리는 거 양해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이 건네준 사진을 한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꼭 이 은혜를 갚노라고 다짐했습니다. 소년의 아버지는 얼마 후 건강을 회복해서 택시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나마 몸을 많이 쓰지 않는 일이라 몸에 무리가 가지 않았던 거죠. 또 격일로 쉴 수 있어서 소년의 아버지가 할아버지 병간호를 도와주면서 소년은 다시 학교에 다닐 수 있었습니다. 다시 소년에게 행복이 찾아오나 싶더니 그 꿈은 금세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음주운전 차량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해 부상을 심하게 입은 소년의 아버지는 겨우 목숨만 건질 정도였고 운신을 못하는 몸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아버지 병수발로 힘든 삶을 살던 소년은 고등학교도 제대로 다니질 못했습니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병원비로 빵으로 끼니를 때워야 할 정도로 생활은 궁핍해졌고 결국 소년은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설상가상으로 할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면서 소년의 짐은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웃음을 잃지 않던 소년도 할아버지의 암 선고에 그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병원 옥상에 올라가서 한참을 오열했습니다. 아무리 살려고 발버둥 쳐도 나아지지 않는 암흑 같은 삶에 더 이상 기댈 희망도 잃어버린 겁니다. 옥상 끝에 서서 나쁜 행동을 하려던 그 순간 아버지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그 대학생 누나가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누군가에게 생명을 선물해준 그런 분도 있는데 자신은 지금 무슨 바보 같은 짓을 하려고 했는지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소녀는 식당 서빙일을 알아봤고 학생이라 쓰기를 꺼려하더라고요. 사장님, 사람 안 구하시나요? 저 고깃집 알바 경험 많아요. 지금 바로 보여드릴까요? 너 학생 같은데? 너무 어려서 안 돼. 사장님, 저 암투병 하시는 할아버지와 거동 못하시는 아버지 대신 돈 벌어야 돼서요. 꼭 좀 저 채용해 주십시오. 정말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가 너무나 간절했던 소녀는 식당 사장에게 무릎을 꿇었고 소년의 눈빛이 너무나 간절해서 같이 일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다른 직원보다 항상 30분 일찍 출근해서 시키지 않았는데도 식당 청소며 재료 손질까지 미리 해놔서 사장님과 직원들의 칭찬을 한몸에 받았습니다. 워낙 성실하고 손님들에게도 싹싹해서 식당 매출도 점차 올랐어요. 광수야, 너 오후부터 장사가 잘 돼. 너가 북덩이네. 너 여기서 일한 지도 3개월 지났으니까 이번 달부터 월급 올려줄게. 정말요? 사장님, 감사합니다.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조금씩 돈을 모으긴 했지만 할아버지 약값이 보험도 안 되고 천문학적이어서 도저히 이 돈으로는 감당이 안 되었습니다. 늦은 밤 집에 와서는 구인 사이트를 보며 야간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광수야, 일하고 와서 피곤할 텐데 안 자고 뭐해? 아, 제 컴퓨터 불빛 때문에 아빠 잠 깨셨구나. 금방 하고 저도 잘게요. 응? 그거 일자리 알아보는 사이트 아니야? 너 식당에 그만두려고? 거기 사장님이 얼마나 잘해주시는데 그거 아니고요.
밤에 일할 곳 없나 찾아보고 있어요. 지금도 잠도 몇 시간 못 자고 힘든데. 아빠가 너한테 짐만 되고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왜 미안해요. 전 아빠와 할아버지가 제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데요. 아빠, 조금만 돈 모으면 전동 휠체어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라도 있으면 아빠 밖에 산책이라도 나가죠. 하루 종일 방 안에만 있으니 얼마나 답답하세요. 할아버지 간병할 요양보호사도 알아보고 있는데 돈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아빠가 몸이 괜찮으면 할아버지 간병할 텐데 내 몸도 성치 않으니 정말 내 자신에게 화가 나고 이런 쓸모없는 사람이라는 게 너무 괴롭다. 아빠, 또 약한 소리 하신다. 제가 일 하나 더 구하면 간병인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며칠 동안 일자리를 알아보다 상가 건물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습니다. 구인글 보고 전화드리는데요. 야간 경비 아르바이트 구하셨나요? 아니에요. 지원하시려고? 네, 저 밤에 시간 많고 밤잠도 없어서 잘할 수 있거든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오? 18입니다. 혹시 나이 때문에 안 되나요? 뭐 그런 건 아니고. 그럼 면접이나 한번 보시오.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그럼 지금 바로 달려가겠습니다. 주소를 들고 찾아간 곳은 번화가에 있는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지만 건물에는 술집, 식당, 미용실, 병원, 편의점까지 점포들로 빼곡한 꽤 큰 건물이었어요. 저 사장님 계신가요? 면접 보러 왔는데요. 전화 통화한 그 학생? 목소리보다는 꽤 덩치도 있고 어른스럽네. 경비해본 경험은 있어? 처음입니다. 지금 식당 아르바이트도 하고 있어서 사회생활 경험은 많습니다. 가르쳐주시면 금방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배기가 있어서 좋네. 여기서 의뢰일한 경비원 한 명이 더 있으니 많이 가르쳐줄 거요. 잘해봅시다. 네, 사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제 일이 하나 더 생긴 소년의 하루는 단 1분의 여유도 없이 바빴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식사 준비를 해놓고 빨래와 집안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씻겨드리고 아침 9시에 병원 문 열고 나면 할아버지 약을 처방받고 아침 10시에 식당으로 출근합니다. 사장님은 11시에 출근해도 된다고 하는데도 월급까지 올려주면서 챙겨주시는 사장님께 감사해서 변함없이 일찍 출근해서 주방과 홀청소를 맡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밤 10시에 식당 일이 끝나면 야간 경비 일을 했습니다. 그런 일상이 쳇바퀴 돌듯 매일 반복이 되었죠. 다행히 경비원 한 명이 더 있어서 옆에 같이 있어서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습니다. 광수씨, 말이 경비지 야간에 주로 하는 일은 술 취한 취객들 싸움 말리고 잘 타일러서 택시 태워 보내는 일이 대반이야. 이 건물이 온통 술집의 노래방이라 새벽까지 시끌시끌하거든. 취객들 말에 일일이 대꾸해주지 말고 내내 하면 돼. 간혹 절도범들이 있어서 특히 상가 위중 쪽에 있는 집들을 잘 순찰해야 돼. 이 건물에 주거지가 있어요? 몰랐네요. 시끄러워서 밤에 잠도 못 잘 텐데.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 건물주가 그걸 노리고 점포를 주거지로 개조해서 집세를 싸게 내놓았거든. 그러니 돈 없는 사람들은 여기서 살지. 안 그래도 새벽만 되면 민원 전화가 경비실에 빗발쳐. 술 취하고 소리 지르는 사람 경찰에 신고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실제로 취객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 아무튼 광수씨도 빨리 적응해야 될 거야. 네, 선배님.
근데 제가 선배님을 어떻게 불러야 될지. 선배는 무슨. 내가 광수씨 아빠뻘 되는구만. 아저씨라고 불러. 네, 아저씨. 그러던 어느 날 소년이 경비실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늦게 퇴근한 제게 전화가 걸려와 통화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보고 자꾸 무슨 건물을 사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저 돈 없어요. 에이, 돈이 없긴 뭐가 없어. 딸 생명보험금이 꽤 된다고 소문이 쫙 났구만. 우리 딸 미순이 보험금 저 한 푼도 안 건들고 집에 그대로 있다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돈 빌려달라고 할 때는 본체만 차던 사람들이 왜 다들 갑자기 제 보험금에 그렇게 관심 가지시는 거예요? 딸을 먼저 보낸 엄마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지 그건 생각 안 하시는 거예요? 진짜 너무들 하시네. 격분해서 울분을 토하자 소년이 무슨 일이냐며 다가왔습니다. 저... 아주머님, 괜찮으세요? 힘들어 보이셔서. 아니에요. 전 그 경비원의 얼굴도 못 본 채 황급히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으로 갔습니다.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이는 제가 식당 일을 마치고 오는 밤늦게까지 안 자고 저를 기다렸습니다. 이 집은 월세가 다른 곳에 비해 월등히 싸서 이사 오긴 했지만 맨날 술 취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고성방가에 시끄러워서 아이들 교육에도 안 좋은 것 같아서 이사 온 걸 많이 후회했어요. 조금만 돈이 더 모이면 가을엔 조용한 주택가로 이사갈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소년이 일에 집중을 못하고 멍하니 있으니까 어이, 너는 왜 이러냐? 얼 빠진 사람처럼. 무슨 일 있어? 아저씨, 15층에 일반 가정집들이 있다고 했잖아요. 딸 이름이 미순이라고 하던데 그 집에 대해 아는 게 있나요? 미순이? 잘 알지. 미순이 아빠 일찍 세상 떠나고 미순이 엄마 혼자 식당 일하면서 삼남매 키웠지. 미순이가 맏딸인데 대학생이었지. 근데 갑자기 뇌출혈로 아빠 따라 떠났어. 근데 그게 생전에도 엄마 생각을 그렇게 하더니만 엄마 이름으로 생명보험금을 부었다지 뭐야. 그래서 인간에는 미순이 엄마가 딸 보험금 타려고 일부러 괴롭히고 밥도 굶기고 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어. 나도 두어 번 인사만 하는 사이라 그 엄마는 잘 몰라. 아무튼 보험금이 수억이래. 딸 때문에 엄마가 팔자가 편 거지. 그래요? 어떻게 딸을 이용해서 보험금을 탈 수가 있어요? 말도 안 돼요. 그러게 말이야. 집엔 또 중학교, 초등학교 다니는 애 2명도 있는데 그 애들 밥은 챙겨주는지 몰라. 낮에 보면 남자애들이 편의점에서 라면 사서 들어오더라고. 애들 밥도 굶기고 학대하는 것 같아. 그 여자 좀 이상해. 소녀는 아저씨가 하는 말을 듣고 머릿속엔 보험금만 맴돌았습니다. 그 여잔 돈 가질 자격이 없어. 그 돈이면 할아버지 약값이면 수술까지 하고 간병인까지 쓸 수 있는데, 그리고 아빠 전동 휠체어도 사고 정말 필요한 돈인데. 그렇게 소녀는 우발적으로 저희 집을 침입해 범죄를 저지른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보고 자신의 아빠에게 심장을 기증해준 여대생의 집임을 알고 자수하겠다며 무릎을 꿇고 펑펑 울며 빌었던 것입니다. 사모님, 많이 놀라셨죠? 저희도 이 얘기 듣고 가슴이 답답하더라고요. 그 범인 아버지가 우리 딸의 심장을 이식받은 분이라는 거죠? 아유, 세상에. 어떻게 그런 우연이 있을 수가 있는지. 지금 그 아이는 어디 있나요? 저쪽 조사실에서 조사받고 있어요. 식당 아르바이트에 야간 경비일까지 하면서 많이 피곤한지 조사하는 도중에 코피를 쏟더라고요. 말하는 거 들어보면 아이가 절대 이런 일 저지를 것 같지 않던데. 어쨌거나 죄를 저질렀으니 법으로 심판해야죠. 잠깐 머리가 어지러워서
복도에 있는 자판기 커피를 빼서 먹고 있는데 경찰서가 시끌벅적했습니다. 아, 형사님, 전 광수이라는 식당 사장인데요. 우리 광수 절대 도둑질할애 아니에요. 아픈 할아버지, 아버지 간병하느라 학교도 안 다니고 열심히 사는 죄밖에 없다고요. 식당 일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돈도 더 안 주는데도 1시간 일찍 출근해서 식당 청소도 하고 손님들이 지갑이나 카드 놓고 가면 뛰어가서 갖다 주는 착한 아이라고요. 형사님, 우리 광수 한 번만 선처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빕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도 마음이 안 좋은데 제가 힘이 없어서요. 경찰은 죄 지은 사람 처벌하는 게 일 아니겠습니까? 광수 절대로 그런 나쁜 일 저지를 애 아니에요. 저랑 같이 경비 일하는데 취객들이 광수 앞에서 행패 부리고 손찌검을 해도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지른 적이 없고 여학생들 밤늦게 건물 앞에 서성이면 자기 돈으로 택시 태워서 보내는 놈이라고요. 어젠 갑자기 광수가 어떻게 됐나 봐요. 돈이 너무 절박한데 저 집 아주버님이 보험금을 많이 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잠시 이성을 잃었나 봐요. 형사님, 광수 초범이고 미성년자잖아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애인데 애 앞길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광수 들어가면 광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또 어떡합니까? 제발 부탁드립니다. 우리 광수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우리 상가 상인들에게 탄원서 다 받아왔어요. 탄원서까지 준비해 오셨다고요? 아유, 대단하시네. 대체 몇 명이에요? 300명? 건물 사장님들뿐만 아니라 종업원들, 단골 손님들까지 다 광수 선처를 바란다며 여기에 사인을 해주셨어요. 어떤 분은 보석금을 얼마를 주면 광수 나올 수 있냐며 펑펑 우시더라고요. 아, 두 분이 이렇게까지 하시니 저도 참 난감하네요. 저 경찰보다는 피해자이신 사모님 결정이 중요할 것 같은데 우선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저는 그 아이가 일하는 식당 사장과 같이 일하는 경비원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은 제게 무릎을 꿇으며 대신 사과를 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사모님, 제가 이렇게 100배 사죄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화가 풀리실지 모르나 광수 그렇게 나쁜 아이 아니에요. 사모님이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저 아이 인생이 바뀌는 겁니다. 사장님, 이러지 마시고 일어나세요.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사장님과 옆에 직장 동료분, 형사님한테 하는 얘기 다 들었어요. 저도 좀 혼란스러운데 그 아이를 한번 만나보려고요. 아유, 감사합니다. 만나보면 그 애가 얼마나 착한 애인지 알게 되실 거예요. 전 형사님이 안내해주는 조사실로 들어갔습니다. 남자아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훌쩍이며 울고 있었어요. 이봐, 사모님이 너 한번 보고 싶다고 해서 오셨어. 너 우리 딸 얼굴은 어떻게 아는 거니? 우리 딸이 너 아버지께 심장을 줬다고 하는데 맞니? 죄송합니다. 제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우리 아빠 사모님 따님 때문에 다시 살게 되셨어요. 저희 아빠 살려주신 생명의 은인이라 너무 감사드리고 싶어서 의사 선생님께 찾아가서 누군지 알려달라고 통사정해서 겨우 사진만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따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어요. 동네 소문에 사모님이 보험금 때문에 따님 잘못되게 했다. 지금 남매도 학대한다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보험금 훔쳐서 할아버지 약값을 대려고 하다니 정말 사죄드립니다. 아, 그래서 거실에 있는 사진 보고 울면서 자수하겠다고 한 거구나. 아버지는 건강하시니? 네, 심장 이식받고 건강해지셔서 택시 운전하시다가 교통사고 당해서 척추를 다치셔서 거동을 못하시고 지금 집에 계세요. 암 투병하시는 할아버지의 아픈 아버지까지 돌봐드리려면
너가 많이 힘들겠구나. 사모님, 제가 주제 넘는다 생각할 수 있는데요. 경찰로서가 아니라 아이 아빠로서 한마디 드릴까 합니다. 제가 경찰 생활하면서 수많은 범죄자들을 만나왔고 이해처럼 어린애들도 많이 봤어요. 범죄를 미화할 수는 없지만 돈이 없어서 배고픈 동생을 주려고 빵 훔치고 아기 주려고 분유 훔친 애기 엄마도 있었어요. 절도는 물론 나쁘지만 죄를 저지르게 된 동기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거든요. 저 아이를 소년원으로 송치할지 선처를 베풀지는 사모님 결정에 달렸습니다. 잘 생각해 주십시오. 딸이 살려준 사람의 아들이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더라도 제게는 이게 중요해요. 제 딸의 심장을 나눈 사람들은 제게 소중해요. 마치 딸이 살아있는 것 같이 느껴져요. 광수라고 했니? 집에 아버지랑 할아버지 많이 기다리시겠다. 빨리 가서 식사 챙겨드려. 아줌마가 형사님한테 너네 집에는 전화드리지 말라고 부탁해서. 너 경찰서에 있는 거 모르실 거야. 감사합니다. 밤새서 조사받느라 배고프겠다. 집에 가기 전에 아줌마 집에 가서 밥 먹고 가지 않을래? 아줌마가 맛있는 밥 해주고 싶은데. 형사님, 이제 이 아이 집에 가도 되는 거죠? 네, 사모님. 잘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결정하기 쉽지 않으신데. 자, 그럼 저희도 이번 사건 잘 마무리하겠습니다. 너 정말 운 좋은 줄 알아? 사모님, 식당 사장님, 경비원 아저씨 다들 너 선처해달라고 부탁하셔서 이번 한 번만 넘어가는 거야. 아무리 돈 없고 힘들어도 절대 남의 돈 탐내서는 안 되는 거야. 알겠어? 네, 형사님. 절대 이런 일 다시는 없을 겁니다. 그래, 그러면 됐어. 사모님이 널 용서해 주셔서 소년원 송치 안 됐으니까 감사드려. 소년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고 아이의 어깨를 다독거려줬습니다. 집으로 와서 집에 있는 재료들로 제육볶음, 달걀말이, 된장찌개를 준비했어요. 아이는 배가 고팠던지 말 한마디 없이 금세 음식들을 다 비웠습니다. 배가 많이 고팠나 보구나? 아니요. 제가 어렸을 때 엄마가 해준 밥상과 같아서 너무 기뻐서 빨리 먹었어요. 저희 엄마도 항상 달걀말이를 해주셨거든요. 엄마는 어디 계시니? 저희 엄마 착하고 좋은 분이신데 나쁜 사람한테 속아서 사기에 연루되어서 지금 감옥에 계세요. 제가 8살 때였으니까 지금 10년 되셨어요. 엄마 많이 보고 싶겠구나. 이렇게 맛있는 음식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거 우리 딸아이 보험금인데 할아버지 약값에 보태. 전 장롱 속에 넣어둔 통장과 도장을 소년에게 건네줬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께 무슨 짓을 저질렀는데 이거 못 받아요. 소년은 오열하며 받지 않겠다고 한사코 거절했습니다. 이거 우리 딸의 목숨값이야. 그래서 한 푼도 안 건들고 그렇게 평생 간직하려고만 했는데 그것보다 정말 이 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값지게 쓰였으면 좋겠어. 지금 우리 딸이 옆에 있었더라면 틀림없이 지금 나랑 똑같은 선택을 했을 거야. 그러니 부담 갖지 말고 얼른 어른들부터 챙겨. 저 이거 받을 자격 없는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해 주시니 감사히 받겠습니다. 사모님이 저 다시 살려주셨어요. 이 은혜 꼭 갚겠습니다. 그 후 소년은 식당과 야간 경비 일을 계속했습니다. 제가 퇴근하는 시간이 되면 경비실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다가 웃으며 뛰어나와서 아줌마, 지금 오세요? 오늘은 퇴근이 딱 10분 늦었네요. 밤길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보디가드님이 어련하실까? 굳이 집까지 데려다 준다고 하니. 아유, 못 말려. 우리 예쁜 아줌마 누가 어부가면 어떡해요. 제가 든든하게 지켜드려야죠. 그래, 이 나이에 나도 공주 대접 받아볼까? 그렇게 광수와 점점 가까워져 휴일에는 우리 아이들과 같이 놀이공원에 갈 만큼 친해졌어요. 남자들만 있는 집이라 전 매 주말마다 반찬을 해서 경비실에 놓고 오곤 했어요. 아줌마가 또 반찬 놓고 가셨네. 맛있어. 소녀는 반찬통을 들고 들뜬 마음으로 집에 들어섰는데 할아버지 상태가 이상했습니다. 너 왜 휴대폰을 안 받아? 할아버지가 갑자기 호흡이 가빠졌어. 피도 토하시고. 얼른 가서 할아버지 살펴봐. 할아버지! 피가... 할아버지, 천천히 숨 들이마시고 내뱉으세요. 빨리 119에 전화할 테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 후 광수 할아버지는 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지만 도착해서 몇 시간 지나지 않아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갑작스러운 부고 소식에 놀라서 장례식장으로 갔고 그렇게 밝던 광수는 눈이 퉁퉁 부을 정도로 울면서 상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광수 아버지가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어요. 저를 보자 광수가 눈물을 닦고 일어나 오셨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니. 이럴 때일수록 너가 마음 단단하게 먹어야 돼. 네, 아줌마. 참, 인사하세요. 저희 아버지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뵙고 싶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리게 됐네요. 아닙니다. 저야말로 진작 찾아뵀어야 하는데 인사가 늦었습니다. 광수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사모님 따님이 저를 살리셨더라고요.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다시 건강 찾으셨으면 그걸로 된 거죠. 선생님을 보니 제 딸이 지금 저를 느끼고 보면서 살아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 딸의 심장소리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례식이 끝나고 며칠 후 소년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광수야, 장례 치르느라 힘들었을 텐데 좀 쉬지 않고 우리 집엔 무슨 일이야? 이 돈 할아버지 약값 쓰라고 주신 건데 이제 할아버지 안 계시니까 돌려주려고요. 광수야, 이 돈 안 돌려줘도 돼. 그때 아줌마가 말했듯이 이 돈이 값진 데에 쓰여지면 좋겠어. 아줌마는 광수가 이 돈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갔으면 좋겠구나. 아줌마도 중학교밖에 못 나왔어.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생활비며 동생들 뒷바라지하느라 농사일을 도와야 했거든. 그때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친구들이 정말 부러웠어. 고등학교도 가고 대학도 가고 싶었는데 왜 난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지 못하는 건지 내 삶을 원망하고 많이 울었어. 지금도 후회하는 게 그때 아무리 부모님이 반대하셔도 학교를 다녔어야 했어. 만일 그랬다면 아줌마 인생이 좀 바뀌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단다. 그러니 광수도 지금 한창 좋을 나이에 아줌마처럼 꿈을 접지 말고 남들처럼 평범하게 공부하면서 살았으면 해. 네, 맞아요. 평범하게 산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저도 알거든요. 잠도 못 자고 투잡하면서 평생 살진 않을까. 내 인생 이렇게 끝나는 건 아닌가 무서울 때도 있었어요. 난 아직 어리고 하고 싶은 것도 많은데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게 억울하더라고요. 아줌마 말처럼 저 대학 꼭 갈게요. 이제 제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평범하게 살게요. 감사합니다, 아줌마. 그 이후로 광수는 식당과 경비 일을 그만두고
제가 준 돈으로 학원을 수강하면서 공부에 전념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아버지의 전동 휠체어를 장만해서 광수 아버지도 외출이 가능해졌습니다. 아빠, 밖에 나오니까 좋죠? 바깥 공기 맡으니까 너무 좋구나. 아주머니 덕분에 이런 좋은 일이 한꺼번에 생기네. 우리 광수 이제 힘들게 일 안 해도 되고 대학 공부하게 되어서 아빠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 아줌마한테 우리가 너무 많은 신세를 지내. 네, 맞아요. 아주머니한테 보답하는 길은 제가 훌륭하게 잘 크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한테 잘해주신 거 다 갚아드려야죠. 그래야지. 아빠도 이제 휠체어 타고 이동이 가능하니까 일자리를 알아보려고 해. 장애인들을 고용하는 공장도 많더라고. 이제 아빠도 우리 광수한테 도움이 되고 싶어. 그동안 광수가 고생했으니까 이제 아빠가 우리 광수 뒷바라지 해줘야지. 아빠, 그래도 아직은 너무 무리하시면 안 되니까 돈은 적어도 좀 편한 일 하셨으면 좋겠어요. 광수 아버지는 광수가 근무하던 상가 건물 사장님의 도움으로 주차장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광수는 밤늦게까지 학원과 독서실에서 공부했고 전 식당 일을 끝내고 광수가 공부하는 독서실로 가끔 찾아갔습니다. 광수야, 출출하지? 아줌마가 김밥이랑 유부초밥 쌌으니까 공부하면서 먹어. 우리 아줌마 너 이거 싸느라 밤새셨네. 고마워요. 저 맛있게 먹고 공부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이건 아버지 드실 공국인데 꼭 챙겨드려. 집에만 계시다가 일하시면 몸에 무리가 올 거야. 뜨뜻하게 이거 드시면 좋으실 거야. 네, 아줌마. 아빠나 전 무조건 아줌마 하라는 대로 다 할 거예요. 우리 아빠 건강도 제가 잘 챙겨드릴게요. 광수를 보면 왠지 학교 다니면서 힘들게 일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딸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짠해서 챙겨주게 되더라고요. 딸이 피우지 못한 꿈을 광수가 대신 이뤄줬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제 마음을 알았는지 광수는 서울의 명문대학교에 합격했습니다. 합격증이 제일 먼저 저한테 왔더라고요. 아줌마, 저 대학 합격했어요. 정말? 아유, 광수야, 축하해. 그동안 공부하느라 정말 고생했어. 우리 광수가 대학생이 된다니. 아, 정말 꿈만 같구나. 너무 잘했어. 울긴 왜 울어요. 이제 제가 아줌마 평생 웃고 살게 해드릴 텐데. 기대하세요. 아줌마 하고 싶은 거 있으면 저한테 다 말해요. 아줌마가 대학 가라고 해서 대학 갔고 또 소원 있으면 말하세요. 제가 다 들어줄 거예요. 그래. 잠깐 동안 딸이 생각나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났네. 미순이 대학 합격한 날도 지금처럼 말했거든. 광수야, 아줌마 소원은 광수가 양복 입고 회사 다니면서 좋은 여자 만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거야. 아무 일도 없이 평범하게 사는 거. 광수는 꼭 그렇게 살면 좋겠어. 네, 아줌마. 참, 그리고 저 입학식 날 정우 정수도 같이 오세요. 아빠도 오시니까 우리 다 같이 사진 찍어요. 그래, 그러자꾸나. 그러고 보니 우리 다 같이 찍은 사진이 없네. 광수 대학 입학식 날 그렇게 우린 한 가족처럼 행복하게 웃는 얼굴로 사진 한 장을 남겼습니다. 광수는 학교를 마치면 제가 일하는 식당으로 찾아와 일을 거들어주곤 했어요. 사장님과도 친해져서 광수가 오면 순대국밥 한 그릇을 공짜로 말아주셨어요. 그렇게 광수는 제 앞에서 미팅했던 얘기며 교수님 얘기, 축제 얘기까지 상세하게 얘기해주며 수다를 떨었어요. 마치 엄마에게 말하듯이 광수의 표정이 어찌나 해맑던지 그 아이를 보고 있으면 저도 모르게 자꾸만 웃게 되더라고요. 광수는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사원증을 건 광수를 보니
정말 눈물이 나도록 행복하더라고요. 광수와 함께 딸아이 납골당을 찾았습니다. 마치 딸아이가 웃으며 제게 잘했다고 얘기해주는 것만 같았어요. 저의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